오케이. 이 개념 우리가 설명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괜찮아요. 이거 알면 안 써도 돼요. 막 쓰지 마. 왜? 쓰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냥 고정돼 버리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아 맞아 이거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떠올리라고 드린 거예요. 모르는 건 좀 써야 되겠지. 오늘 설명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자 근데 이 정서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정서가 어떻게 유발되니? 그냥 갑자기 막 기분이 이래?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린 뭐라고 해? 미쳤다고 하지. 막 이러면 안 돼. 갑자기 막 이래? 안 되지.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치? 그 상황을 읽어주는 거예요. 상황. 그리고 그 화자가 놓여져 있는 배경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상황과 배경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 알겠지? 그게 시의 주제예요. 그럼 정서 뒤에 제가 티읕티귿이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 오케이. 태도. 왜 태도까지 봐야 된다? 정서가 절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태도를 꼭 읽어줘야 돼요. 그럼 태도를 읽어주는 거는 그냥 뭐 했다? 이건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만 읽어주면 돼요. 아, 그 화자가 뭐 했다? 그럼 자, 밑에 가서 이제 이 상황을 읽어준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뭐 시간적 배경도 있을 거고요. 공간적 배경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과 배경, 공간 속에서 상황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 히읗지읒 누굴까? 화자. 그래, 화자 알겠지? 안 써도 돼. 화자 알면. 그럼 그 화자가 혼자 있니? 아니요. 혼자 있을 수도 있지. 예. 그치? 혼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화자가 바라보는 무엇인가 있을 거다?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야, 대상 없이 혼자 있을 수도 있어. 왜? 뭐에 대해서 바라보면? 나에서, 그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면 혼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이 대상은, 자, 첫 번째 무슨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럼 두 번째는 사물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인물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사물은 자연물을 다 포함한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시대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시대나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드러내는 거, 정서를 드러내는 거. 혹은, 자,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 그래서 관념, 추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 다시 화자는 꼭 사람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니?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자연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왜? 화자는 시인이니까? 아니잖아. 허구적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개념들은요, 사실 뭐 수능에서 이거 출제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시가 안 읽혀. 안 읽힐 때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찾아야 돼? 화자. 그리고 그 화자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대상. 그렇게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느냐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건 제가 유형화 시킨 건데요. 시대 상황이 상당히 유형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별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을 예찬하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아 너무 좋아. 그 세 번째는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그냥 유형화 시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많겠죠. 그치? 근데 부정적 현실은 우리 단골 메뉴로 일제강점기 많이 나오겠지? 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그건 뭐에 대한 비판이야? 독재. 그치, 독재 정권.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비판. 패촌행이라고 하는 수능 특강의 작품 하나 기억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시가 안 읽힐 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다시 마인드셋하고 리셋 시켜서 읽자. 뭐부터 찾자? 주제부터 찾자. 그러니까 주제라고 해서 이거 막 다 일일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제 찾자 하는 순간 주제는 뭐야? 상황 배경 플러스 정서 태도 찾자. 그렇게 가는 거죠. 상황은 화자, 대상 찾아주면 된다. 그럼 자, 이런 내용들이요. 자, 우리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가 볼 때 시를 읽을 때는 그래서
이 개연성 있는 설명이 뭐냐면 연관성 있는 설명이 뭐냐면 항상 시를 들어갈 때 어디를 보고 들어가라고 강조하시니? 제목을 왜 볼 거야 그러면? 제목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제목이 대상인 경우만 있니? 야 제목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대상이야? 그럼 그건 뭐야? 네가 본 거는 하늘 아니야 라는 태도가 드러나잖아. 그치? 야 동그라미 시 기억나? 뭐 본 거야? 어머니. 그치? 어머니의 입을 동그랗게 마는 거 그걸 본 거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순간 하나도 안 된 거지. 그냥 막 던지고 있는데 모르겠으면 그 우리 내가 문학표 이렇게 왼쪽에 줬었지. 빨리 그거 펴놓고 봐. 알겠지? 네. 자 그런 식으로 이 제목은요 어디랑 연결될지 몰라요. 어디랑 연결될 수 있어? 화자로 연결될 수 있어. 또 대상이랑 연결될 수 있어. 혹은 태도, 정서 어디로 연결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연결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랑 연결될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신은 갖지 마시되 근데 수능 특강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제목 보고 복습 많이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야? 제목을 보면은 이게 어디에 분명히 딱 지점이 잡힐 거거든. 그쵸? 싸늘한 이마 기억나? 그럼 그건 뭐야? 싸늘한 이마는 자기 지금 뭐 느끼고 있어? 싸늘해. 싸늘해. 뭐 느끼고 있어? 정서잖아, 정서. 그치?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래. 저새 기억나? 저새. 그럼 저새는 뭐 보고 있어? 저 새를 보고 있겠지. 새를 보면서 뭘 느꼈어? 기억 안 나면 빨리 봐야 돼. 그렇게까지 툭툭 안 나오면은 연계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시험 범위를 줬는데 왜 안 해? 그래?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법을 알려드린 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하다가 모르면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 근데 해주세요. 안 돼. 그럼 우리 하루에 10시간씩 같이 공부하자. 국어만. 그러면 내가 수능 특강 다 해줄 수 있어. 알겠지? 자, 정서태도 갑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황 배경을 이제 어떤 화자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태도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그래 정서태도 어떻게 읽을 거야? 어디서 읽을 거야? 이거 뭘까? 문장 성분 서술어에서 읽어줘야 돼요. 뒤에 이거 오타인가? 2개 나오네? 설마 오타를 넣겠니? 서술어 말고 수식어에서 읽어줘야 돼요. 자, 수식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조금만 더 들어가자. 엄매 2가지 있지. 관형어와 부사어.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문학이니까 그냥 수식어 정도로만 정리합시다. 그러면 자, 서술어에서 뭐가 나오는데? 뭐뭐 한다. 동사형사 나오잖아. 뭐뭐이다. 태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수식은요. 누구를 수식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명사를 수식해 주겠지. 그러면 그 단어 자체는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는 없어. 밤. 부정이야, 긍정이야? 몰라. 앞에 꾸며주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자, 좋게 한번 꾸며줘 볼까? 무슨 밤? 따뜻한 밤. 오케이. 따뜻한 밤이야. 그럼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 거야? 좋게 느끼는 거야. 정서 연결되잖아. 근데 밤인데 부정의 밤으로 만들어봐. 그렇지. 외로운 밤이에요. 이렇게 수식해버리면 이 배경 속에서 나의 느낌은 외로워 라고 연결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요 수식어, 서술어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니? 이렇게 그냥 체크하면 되잖아. 서술어, 수식어. 알겠지? 야, 기억하는 태도까지도 내가 지금 마련해 주고 있지. 너무 많은 걸 기억하려고 가지 마. 그냥 딱 핵심만 기억하면 돼. 흔들릴 때 쓸 수 있는 핵심. 자, 그럼 오른쪽은 무슨 정서? 아우 좋아. 좀 고차원적인 말로 긍정의 정서. 아이 슬퍼. 무슨 정서? 부정의 정서. 그럼 정서가 표현 안 되는 시도 있어요. 알겠지? 왜? 관조적, 관찰하는 시들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긍정의 어휘들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거예요. 뭐 낙천적이다, 낙관적이다, 뭐 예찬하고 있다. 예찬이라는 단어 한번 또 공부해 볼까? 예찬은 무슨 단어일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찬양하고 찬송하는 걸 거예요. 예자는 뭐니? 예의를 찬양한 거야? 아니야. 이거 예리하다의 그 예자예요. 그럼 예리하게 찬양한 건 뭐야? 예리해지려면 끝이 어떻게 해야 돼? 날카롭게 올라가야 돼. 높게 찬양한 걸 예찬이다라고 해. 이해돼? 그러니까 항상 그런 단어들, 어휘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휘적 민감성이 이번에 문학에서
그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뭐가 있을까? 낙관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즐기고. 요 낙자가 그치 즐겁다. 오락할 때 즐기다 즐겁다. 관자는요? 이씨. 바라보다. 바라보다. 그치 내가 볼 관자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즐겁게 바라보는 거. 야 그럼 낙천적은요? 말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내가 심각해서 그래. 낙천은요? 저 사람 되게 낙천적이네. 이것도 즐겁다겠지? 네. 천은요? 하늘에 닿을 만큼 즐거운 것다? 비슷해. 왜냐면 우리 이 천자가 천성이라는 단어 알아? 네. 저 사람 천성이 그래. 천자의 이 천성은 무슨 말이야? 성. 하늘에서 그렇지. 천 하늘에서 성품 인성 성품이 이래. 그럼 자 이게 낙천의 그 천자예요. 천성이 낙천적이라고요. 즐겁다고요. 원래 성격이 즐거운 성격인 것 보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 부분은요 나중에 소설의 인물의 캐릭터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꼭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뭐 긍정적인 이거보다 더 많겠지. 근데 중요한 어휘들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정은요 여러분들 단념하고 있어요, 체념하고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 단념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끊어버리는 걸까? 좋던 생각. 그치 희망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체념 할 때 염자는 또 생각이겠지? 그럼 체자는 뭘까? 우리 정체가 있다라는 단어 알아? 정체 중이다. 그러면 정체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치 그럼 생각이 더 이상 안 가. 어디에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안 가는 거예요. 희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은 희망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회의적이다. 자 우리 모여봐 회의하자. 일까? 그 부정이야 그게? 회의는 힘든 거니까? 아니지. 자 빨리 생각해보자. 의심이지. 의심을 회자가 품다예요. 마음속에 품다. 선생님 의심을 푸는 건 비판적 태도 아닌가요? 적어도 감정에 있어서는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만 더 갈게요. 자 냉소적이다. 요거랑 비슷한 게 자조예요. 자조는 뭘까?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 나. 그럼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여야 돼? 나여겠지. 그치? 나에 대한 자조. 그러니까 자기 디스. 냉소는 뭐예요? 소자는 미소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냉자. 그렇지. 차갑다. 냉면할 때 차갑다. 그럼 차갑게 미소를 보이는 건 냉소적이다. 냉소적 태도다. 누구에게? 타인에게. 타인에게 미소 보내는 거. 비꼬는 거야 이거. 비웃는 거예요. 요 정도 단어 무조건 처리돼야 돼요. 바로바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제라고 한다면 어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거 독백체. 그럼 옆에 있는 건 뭘까? 대화체. 오케이 대화체. 그럼 대화체는 누가 나와야 돼? 상대가 나와야 되겠지? 항상 상대가 있어야지 대화체 해야 돼요. 그럼 대화체의 상대는 지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너라고 하는 순간은 대화 상대가 있는 거야. 요거 하나 가져가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대화하는 순간 그런 대화하는 형식을 대화체 안에 있는 대화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화의 형식. 서로 막 시 안에서 말을 나누고 있는 거. 그럴 때.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단어 공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시에서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내용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이 시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거잖아. 의미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 꾸역꾸역 함축적으로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거는 시어의 의미 해석 문제로 갈 수 있는데 시어의 의미가 함축이 일어나는 이유 뭐가 들어가면 될까? 그치 반어도 의미는 는 거지. 그치? 는 거는 맞는데 요 비유법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아는 만큼 써볼까? 빨리.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 여러분들이 바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자, 직유라고 하는 거는 뭘까? 직접적으로 비유한 거지. 은유는 뭘까? 은근히 비유한 거예요. 그럼 자, 은유의 형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은유는 어떤 패턴으로 나오니? 무엇은? 무엇? 비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요. 이다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야 A도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A는 A은이 아니잖아. A는이잖아. A는 그냥 B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응? 그거 가져. 아니구나. 미안해. 자, 직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뭐뭐인 듯해요, 뭐뭐인 양해요, 뭐뭐처럼, 뭐뭐 같아요. 같이. 든양처럼 같이, 든양처럼 같이. 모르는 사람만 써. 알겠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할 얘기는 있겠지만, 아무튼 든양처럼 같이 찾아주면 되고요. A는 B이다가 은유예요. 근데 A는 B이다가 더 은유가 더 직유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 A는 B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느끼니까, 그치? 근데 그 이유는 몰라도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거 설명 내가 여러 번 했어. 1학년 때부터 내 수업 들은 사람들. 그치? 자, 의인은요? 사람. 그치? 화류는요? 화류는요? 그래, 생명. 그럼 자, 봐봐. 다시. 관계를 보자. 의인은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걸 뭐처럼? 사람처럼. 화류는요? 생명이 없는 애를 생명처럼. 선생님, 사람은 생명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지점. 뭐가 있을까? 우리 사람에게만 유독 있는 거. 생각. 오케이. 의도. 감정까지 넣어주세요. 선생님, 동물도 감정 있는데요. 감정, 동물의 감정. 강아지가 웃고 있는데요. 진짜 물어봤어, 강아지한테? 웃는지 아닌지? 물어봤어? 국어에서는 그렇지. 의인의 대상은 누구로만 봐요? 사람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감정은 사람만 있다라고 봐요. 특히 문학에서요. 문학에서요. 국어에서는 안 돼. 유정명사는 어디까지 포함돼? 동물까지 포함되니까. 자, 요거 감정은요. 항상 사람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에다가 이렇게 또는 자연물에다가 동물에다가 감정을 집어넣는 거 뭐라고 해? 집어넣는 거. 아니, 감정 막 좀 사물에다가 동물에다가 내 감정을 막 집어넣는 거. 자, 여기 1번 감정이입 먼저 써버리자.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 그런 표현법. 맨 아래 여기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이입이에요. 객관적 상관물. 그럼 반대로 야 감정이입 하는 순간 무슨 화가 이루어진 거야? 의인화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다 연결되어 있어 이 안에서도. 근데 분명하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또 얘기를 해보자. 자, 바다가 숨을 쉰다라는 예시. 이 예시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자, 바다가 숨을 쉰다. 그럼 이건 의인일까 화류일까? 화류예요. 왜? 바다는 숨 쉬어 안 못 쉬어? 못 쉬지. 근데 숨 쉰다라는 생명체처럼 얘기하지. 근데 여기다가 한번 조금만 더 내가 넣어볼게. 바다가 살기 위해 숨을 쉰대. 이러면 바뀌어버려요. 왜? 의도 목적이 드러나지 않니? 숨 쉬는 이유가 뭐야? 숨 쉬는 의도가 뭐야? 살고 싶어서. 그럼 이거는 의인화로 봐야 돼요. 그 명확한 구분이 있지? 느꼈니? 근데 요거를 뭐 이제 의인과 화류는 뭐 요새 추세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논술하신 분들은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자, 대유는요 무슨 말일까? 비유한 거예요. 뭐를? 대신해서. 뭔가를 대신해서 비유한 거예요. 대신할 대자예요. 대신해서 비유한 거예요. 알겠지? 그럼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대유법이 이제 그런 거 있죠. 어떤 부분을 전체로 확대시켰을 때.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산은 무슨 산? 저 밑에 제주도에 있는 산은? 저 위에 있는 산은 무슨 산? 그럼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진짜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니? 그렇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잡혀? 한반도라는 의미가 잡히지. 자, 이렇게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대신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대유라고 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쓰세요. 모르는 사람은 난
국, 죽, 송이라는 단어 혹은 강산, 건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 고전시가에서 얘네들 바로 뭘로 처리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강산은 뭘로 처리해? 강산. 아, 이거 건곤 말고 미안해. 강호라고 할게요. 아, 강산에 있다.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강과 산에 있는 거야? 자연에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나 자연의 일부 속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부분을 표현한 거니까. 강호라는 건 뭘까? 강과 호수예요. 그럼 이것도 뭐에 볼 수 있어요? 자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할게. 강산과 자연이라고 할 때는 의미적 연관성이 가까워 멀어? 이거는 가까워. 엄청 가까워. 대유할 때는 그래서 그 둘이 엄청 가까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은유는요, 좀 멀기는 해요. 이거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패턴 비슷하긴 한데, 은유는요, 은근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의미적 연관성은 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명확하게 구분하려고는 하지만 그냥 비유법 안에 들어가 라고만 정리하고 찾아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매난구축송은 고전에서 나오면 이거 뭐라고 정리를 해버리니? 그냥 치환을 해버리니? 지조와 절개라고 그냥 바꿔버리죠. 그럼 이거는 야, 매화가 어떻게 지조야? 의미적 이거 포함 관계야? 매화 안에 지조가 있어? 아니요. 아니지. 난초 안에 지조가 있어? 아니요. 야, 대나무는 좀 있어 보이긴 한다. 꼿꼿하니까. 야, 소나무는 또 걔도 좀 있어 보인다. 왜? 늘 푸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어 없어? 없지. 그걸 우리가 포함해서 치환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대유예요. 그럼 자, 이런 부분에서는요, 상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성.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함축해버리면 우리가 시어의 의미 함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야, 지조는 뭐고 절개는 뭐야? 이거 비슷하게 쓰지만, 야, 지조 절개 뭐라고 해석할 거야? 지조 절개 뭐라고 해석할 거야?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고 있다. 줏대 있다. 그래, 더 쉬운 말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조와 절개라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조절개라는 단어도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중의는요, 의미 몇 가지로 해석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때. 풍유는요, 우리 뭐 속담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할 때 풍유라고 하는데, 중의와 풍유는 그렇게 몰라도 괜찮아요. 알겠지? 5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5가지 중에서도 은유, 의, 대유 정도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좋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냐? 아닙니다.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도 의미가 함축되기도 해요. 자, 요 구조 많이 봤을 거예요. 작품 안에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무슨 관점이라고 해? 안쪽에서만 해석해봐.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 밖에서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하니?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외재적 관점에서는 우리 조금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를 우리가 반영해서 읽어야만 할 때, 혹은 그 작가의 표현법을 우리가 반영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감상할 때예요. 그럼 작품 안에서만 읽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거기서 서술된 내용으로만 읽은 거예요. 서술된 내용으로만. 그래서 작품 안에서 읽는 건요, 앞에서 우리가 내용 읽기랑 그냥 동일하다 생각하면 돼요. 내용 읽기에서 그냥 그대로 찾아주면 돼요. 상황, 정서, 태도. 알겠죠? 근데 시대를 반영하고요, 작가를 반영하고요, 독자의 감상을 물어보는 거는요, 이거는 자, 작품을 안에서 읽는 거야, 선을 넘은 거야? 선을 넘었지? 그치? 자, 우리 모든 문제, 국어에서의 문제가 선을 넘는 경우는 뭘 줘야 되냐면 보기를 줄 수밖에 없어요. 보기 박스랑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지? 시대 혹은 작가의 표현법, 보기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 우리 작품 보고 그 시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외우라는 얘기잖아.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보기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가 시라고 할 때 그 해라고 하는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야, 말갛게 고운해야, 씻으네야 소사라라고 하는 해야 소사라 라는 이런 시에서, 이거 박두진의 해거든요. 그럼 이때 해는요, 자, 내재적 관점으로만 읽어볼까? 해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사람의 태도, 정서, 태도. 해를 속기를 바라는 그 태도.
그러면 내용적으로 읽는 건 이게 끝이야. 네. 그럼 이 해는 긍정의 대상, 부정의 대상. 긍정의 긍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시대를 넣으면 이 박두진의 해가 일제강점기 때 쓰였어. 아이고, 그러면 이 해의 의미는 뭐야? 독립이라고 이렇게 쓰고 또 광복이라고 이렇게 썼던 여러분들의 문학 수업이지 않았니? 여러분들 문학 수업할 때 맨날 이렇게 시 밑에다가 해인데 이거 독립이야 광복이야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그 밑에 받아쓰고 이게 왜 독립인지 광복인지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없었고 그냥 받아쓰기에 바빴지. 근데 이 해는요 뭘 넣으니까 광복과 조국의 독립과 광복이 돼버려요? 그래 시대를 넣으니까. 그럼 여기에 의미 함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하나 더. 요 독자의 감상 문제는요 보기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거야. 옳지 않은 거. 그럼 이거는 죽어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개연성은 열어두되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관점을 볼 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답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해석되나? 안 되네. 여기 틀렸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어의 의미 해석입니다. 별로 내용 없지? 다 아는 내용이지? 근데 이게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잡혀서 모든 시가 먼저 독해가 한번 해보세요. 수능 특강 있는 시 한두 페이지라도 열어갖고 직접 얘네들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알겠지?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개념 지금 설명하고 막 이거에 대해서 뭐 인법은 뭐야 뭐 이거 설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운율. 운율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바로 써버렸네. 자 운율은 내재율과 외형률인데 엄매는 요거 기억해줘야 돼. 왜 얘는 이응이고 왜 리을일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엄매 하신 분들 이거 기억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요거는 위, 율. 수, 율. 보, 율이에요. 자, 위 할 때 음은 소리겠지? 위는? 위치. 그렇지. 위치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반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라인 맞춰주는 거겠지? 라인 맞춰주는 거예요. 주로 한시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한시는 여러분들이 뭐 한자를 해석할 이유는 없을 거니까. 음수유는요, 뭘 맞춰주는 거예요? 소리의 숫자. 소리의 수는 즉 뭐예요? 글자 수. 그럼 글자 수를 꼭 맞춰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시, 조. 물론 사설시조 제외. 그래서 이거는 무슨 조, 3, 4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조자가 그것으로 조립됐다 그것의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의 형식이다. 뭐 4, 4조, 3, 4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모르니까 7호조 하나만 적어놔. 7호조는 얘들아 몇 글자 몇 글자? 7글자, 5글자. 근데 7글자를 잘라버리면 몇 글자가 되니? 이렇게 되겠지? 3, 4, 5, 3, 4,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민요적 율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민요처럼 우리가 이런 율격인데 실제로 우리 민요에서 이런 7호조의 민요가 많이 나와요. 아리랑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런 느낌? 알겠지? 하나 더 하자. 민요적 율격을 통해서 그럼 뭘 제시하려고? 한해 정서. 민요에 있는 그런 한해 정서를 표현할 때 7호조 많이 써요. 오늘 하는 내용이요. 무슨 EBS 이제 가면은 무슨 개념의 나비 효과라든가 되게 인강 사이트들에서 개념 설명하는 수업에서요. 이거 소설하고 시 다 이거 설명을 하는 게 한 30강짜리예요. 30강짜리를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하고 끝내버리라고요. 알겠지? 자 밑에 가자. 산문적 진술은 뭐니? 산문적이래. 산문이야 아니면 산문적이야? 그럼 산문은 아닌데 산문처럼 했다는 거지? 그럼 산문적 진술은 뭘 얘기한 걸까? 산문처럼 했다는 거는 운율이 별로 없어. 그럼 운율이 없다는 건 그냥 길게 썼다고. 길게. 그럼 길게 써서 우리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관계들 문장 성분이 다 드러날 때. 근데 산문시는 뭘까? 야 이거는 시인데 산문적이 아니야. 이거는 아예 뭐가 돼버린 거야? 산문을 시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 무슨 차이인가요?
자, 산문적 진술은 그래도 뭐가 나오냐면 연과 행이 나와요. 야, 산문은 연과 행이 나오니? 뭘로 구분해 우리 산문은? 문단. 문단이야. 연과 행 이거 안 나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뭐 수능 특강에도 산문적 진술은 되게 많아요. 그걸 꼭 찾아주시고. 자, 하나 요 연과 행도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연행은 알죠? 근데 하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집중해야 되는 게 연이 나눠진 거랑 연이 안 나눠져 있는 시 많이 봤지? 그럼 연이 나눠진 게 읽기 편하니 안 나눠진 게 읽기 편하니? 나눠진 게 읽기 편해. 그럼 안 나눠진 건 어떻게 할 거야? 1년짜리 시가 이렇게 길게 있는 시들은 그래 네가 가서요 어디선가 나눠주세요. 그럼 그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 모르지.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거 찾아야지. 그러나 시인은 우리한테 그래도 그나마 친절하게 뭘 준다? 요런 마침표를 줄 거예요. 마침표 기준으로 나눠주면 그게 1번이에요. 알겠지? 수능 특강에서 이것도 꼭 적용을 해봐. 옆에다 써줘. 마침표 기준으로 꼭 연 안에서 나눠보는 거예요. 내용 단위로. 이건 이제 방법적인 측면이니까. 지금 하는 말이 다 무슨 얘기인지는 감은 잡을 겁니다. 그거를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형상화라고 하는 이 감각에서 여기는 형상화 옆에 이거 이응, 미음, 지읒 뭘까? 오케이, 이미지를 주는 거겠지? 이미지. 이미지는 뭐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럼 형상화라는 단어부터 처리하자. 자, 형상화 무슨 화는 원래 그게 아니었던 애가 그것이 됐다라는 거지. 그럼 형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게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야? 문학에서 시가 이렇다고요? 형상이 없었던 건 뭘까? 작가의 생각, 감정, 정서. 그럼 자, 이게 시가 되면서 어떤 형상을 갖냐면 글과 말이 되는 거죠. 말과 글로서 우리가 형상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하면은 안 보이는데요. 야, 말은 어떻게 느끼는 거야? 귀로 듣지? 귀로 듣는 것도 우리는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과 정서는요,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데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 텔레파시로 전달해? 제목 보면 텔레파시로 다 들어가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데 이게 언어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언어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럼 잠깐만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생각과 정서를 요런 표현, 요걸로 요렇게 하면은 뭐가 되니? 요런 기호로 쓰면 음악이 되지? 음악도 예술이죠? 자, 생각과 정서를 색과 선으로 나타내면요 미술이 되겠죠? 그래, 그런 식으로 형상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형상화의 그 재료가 무엇이냐? 우리는 언어일 뿐이에요. 결국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고. 자, 오른쪽으로 가자. 밑에부터. 자, 이미지 할 때 긍정 이미지, 부정 이미지, 그리고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 모르는 단어 아니죠? 동적이란 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정적은 멈춰 있는 거예요. 상승은요? 올라가야지. 하강은요? 내려가야지. 긍정은요? 앞에서 찾은 거. 아까 긍정의 정서, 부정의 정서 어디서 찾으면 돼? 여기서 찾으면 될 거예요. 그럼 상승과 하강은 동사에서 찾으면 되겠지? 네. 자, 오른쪽에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감각, 이미지. 감각, 이미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감각 이미지에서 먼저 여기 5번까지의 감각은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시각과 청각. 순서대로 쓸 거예요. 시각과 청각. 왜? 시각에서 근데 우리가 범위가 되게 넓지 지금 칸이. 그럼 그만큼 할 얘기가 많다. 나머지 3개는요. 그냥 다 처리하면 돼. 후각, 미각. 뭐가 있니 또? 촉각. 오케이. 그래서 이거 5감이라고 하잖아. 6개의 감각이 뭐지? 6개의 감각은? 육감? 아, 저 사람 참 육감이 좋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그 말은 뭐야? 6번째 감각인데 필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6번째 감각을 육감이라고 쓸까? 무슨 감각이 있어야 돼요? 공감각적 심사. 그러면 공감각적 심사 찾기 힘들었죠? 맞아요. 그럼 먼저 처리할 거. 자, 청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들리는 거죠. 네. 누가 나오면 청각으로 처리해야 돼? 새.
새가 우리 짖고 있다, 새가 울고 있다, 새가 노래한다. 이거 다 머리 여기 귀로 처리해야 돼요. 새가 노래하는 모습 아닌가요? 야, 그 새가 어딘지 너 보여? 산 속에서 노래하는 건데. 알겠지? 들리는 거로 처리해. 하나 더, 얘들아. 의, 성, 어. 자, 의성어를 우리 다른 말로 성, 상, 징, 어. 의성어 말고 또 뭐 있지? 의태어. 그럼 의태어도 음성상징어니 아니니? 맞지, 음성상징어. 그럼 음성상징어라는 말은 무슨 말의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음성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지. 음성이란 건 뭐예요? 소리로, 글자로. 그래서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본떴다. 의자가 모의고사 할 때 그 의자예요. 본뜨다. 모습을 본떴는지 소리를 본떴는지. 아니? 그럼 자, 뭐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뭐야 그거는? 의태어야 의성어야? 의성어지? 자, 더 중요한 거 얘네들은요. 품사는 부사로 꼭 기억해 주세요. 부사예요. 동사 찾지 마세요. 의태어인데 선생님 이거 동사 여기 모습 나왔잖아요. 두리번거리다. 두리번거리는 거 의태어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두리번거리다라고 그건 동사예요. 이거 음성상징어라고 보면 안 돼요. 의태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시각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색채가 나올 거고요. 색채 이미지가 나와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색채어, 색채 이미지. 말로만 구분할게요. 이거 안 쓰고. 색채어는요. 직접적인 색을 의미하고요. 색채 이미지는요. 그 색을 우리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연상되는 색깔. 그치? 자, 바다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 연상됐니? 그러면 이건 색채어야, 색채 이미지야? 색채 이미지죠. 사과 무슨 색 연상되니? 초록색 연상한 건 풀사가 생각한 거고, 빨간색 한 거는 능금. 그치? 그거 생각한 거지. 그러면 그거는 색채어야, 색채 이미지야? 그치? 근데 빨간 사과 하면은 색채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한 거죠. 이거 말 바꾸기 해갖고 틀린 경우 많어. 꼭 구분해야 돼. 하나 더.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색채 대비를 이룰 수도 있단 말이야. 혹은 자, 우리가 밝고 어두움을 뭐라고 하니? 명암. 그럼 명암을 통해서도 대비 일으킬 수 있을까? 자, 그럼 더 중요한 건 색채 대비가 되고요. 명암 대비는요. 항상 얘네들이 의미가 반대관계일까? 이 의미 관계는 반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거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 의미는 어디서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되냐면 아까 요 색채 대비, 명암 대비라고 해서 둘은 완전 반대가 아니에요. 어디로 연결해야 돼? 함축된 의미를 읽어줘야 돼요. 그 안에. 대비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반대다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 함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비가 진짜 그러면 의미 관계가 어떨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대비되는 관계인데 얘가 의미가 반대인지, 그럼 의미가 반대라는 거는 더 쉽게 얘기해 볼까? 긍정인지 부정인지 요거 처리해줘야 돼. 대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함축시킨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색채 대비됐지만 걔네들 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알겠니? 몰라.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읽어줘야 돼요. 자, 밑에 후각, 미각, 촉각은 패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공감적 심상은 그러면 우리가 감각의 전이라고 하지. 그럼 이 감각의 전이라는 단어가 뭐니? 전이. 전 옮기는 거지. 이사하다. 옮겨가는 거예요. 감각이 뭔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패턴은요, 어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 대상을요, 감각적인 서술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저번에 모의고사에 뭐가 나왔더라? 소리가 스며든다. 소리는 어떻게 느껴? 이거 청각. 그럼 스며든다. 촉각. 그치?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뭐에 무슨 나까지도 알면 좋은데 수능에서는 그거까지 얘기하려나? 근데 나오면 되게 어렵지. 그러면 자, 대상부터 찾아줘야 돼. 뭘 얘기하려는 거야? 소리야 스며든다야? 소리. 그래서 화살표 요렇게. 그러면 청각의 촉각 화. 알겠니?
모르겠으면 일단 적어놓고요. 나중에 질문.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자, 두 번째는요. 감각적인 수식어를 통해서 감각 대상을 꾸며줄 수 있어요. 파란 바람. 바람 어떻게 느낄 거예요? 촉각으로 느껴야 돼요. 파랗다는요. 시각이에요. 그럼 감각 대상에서 화살표 보내면 된다고 했지? 그럼 촉각의 시각화. 그래서 대상부터 찾으시고요. 그 대상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 행과 행 사이에 있지 않고 어떻게 있었어? 행을 넘나들면서 있었지. 그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 거야. 그거 조심하면 될 거예요. 알겠지? 항상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서술했는지, 뭐에 대해서 진술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요거는 찾기 편해. 감각 수식어가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는 찾기 편해. 근데 요 감각 대상을 멀게 서술해버리면 그거 찾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어렵니? 자, 밑으로 갑시다. 이제 여기부터 이제 표현법이거든요. 강조법. 이렇게 하면 강조가 된대. 아는 거는 다 넣어보자. 저도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는 영탄법이겠네요. 비읍 뭐야 이거? 반복법. 이응기억 뭘까? 열거법. 기역지읒 비읍은 뭘까? 응? 그렇지. 과장법. 오이 잘했어. 과장법. 자, 점층법. 점강법 여기서 패스. 점층법만 알면 돼. 자, 디귿지읒. 오케이. 대조법. 이응시읒은 뭘까? 응? 연세법.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7개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럼 이거는 이 개념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더 중요한 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파란색에다가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모르는 거야. 이거 개념만 선생님 저 영타법 알아요. 그거 찾아야지. 찾을 수 있니? 네. 까지 나와야 돼요. 대조법 찾아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효과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자, 영탄법은 어떻게 찾을 건데요? 몇 가지만 해보자. 느낌표 하나 빡 지키면 영탄법. 그리고 뭐뭐 하는 구나. 그리고 감탄사. 이런 식으로. 반복법은요. 에이, 말해 뭐해. 나오면 또 되지. 그치? 근데 반복의 효과가 중요해요. 첫 번째, 운율형성. 그리고 시는 길어 짧아? 짧지 비교적. 거기서 반복시켰다는 거는 뭐가 의미 강조. 왜 반복을 시켰겠어?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지. 자, 열거법은요. 뭐하고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과장은요. 야, 없는 걸 있다고 하면 거짓이지. 근데 원래는 조금인데 엄청나게 불리는 걸 과장이라고 해요. 점층은 그냥 점점 이렇게 커지기만 하면 그냥 점층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점층 같은 경우는 이따가 시상전개랑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자, 얘들아, 대조라는 건 뭐니? 서로 대조. 비교와 대조할 때 대조는 뭐야? 그래, 다른 점, 차이점. 반대일 수도 있고 다른 점도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차이점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데, 그럼 대조를 시켰을 때 얘들아,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조시키면 어디가 강조되는 느낌이니? 그래, 항상 뒷문장 강조라고 생각을 하셔요. 나는 공부하지만 동생은 논다. 누구 강조? 그럼 동생이 노는 걸 강조하면서 나의 심리가 거기 담길걸? 아씨 억울해. 동생은 노는데. 그럼 반대로 동생은 놀지만 나는 공부한다. 누구 강조? 내가 공부하는 걸 강조. 거기에 심리가 담길걸? 엄마 나 공부하니까 엄마 좀 나 칭찬 좀 해줘. 알아줘. 이런 느낌이겠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추측하고 민감하게 한번 대처를 해보라는 얘기였어요. 연세법은 뭐니?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근데 여기서 한 번만이라도 나오면 그게 연세법이에요. 한 번만 나와도 연세법이에요. 특히 시조에서 시조의 뒷구절을 앞구절로 끌어와서 중장에서 또 해버려. 초장에서. 그런 것도 연세법이지. 알겠지?
찾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연세법이 있었다. 근데 연세법이라고 이렇게 직접 지칭 잘 안 해.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요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요 표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 3학년 과정 속에서 시에 대해서 시는 우리가 고전하고 현대 다 포함이에요. 학력평가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학력평가까지 거기서 시의 표현법에서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바꿔봐야 돼요. 분명 이거 표현 이렇게 안 하거든?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화면에서. 자, 밑에 비읍 뭘까? 이거 변화 주는 거예요. 변화. 그럼 어떻게 변화 줬어? 설의법으로. 자, 설의법의 단어. 자, 의자는 알지? 의문, 그치? 의문. 궁금해. 근데 설자가 뭘까? 설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의문형으로 설계했고, 구조를 그냥 설계를 의문형으로 설계를 해버린 거야. 그럼 진짜 궁금해서? 아니야. 이거는 물음표와 함께 의미를 강조해 줄 때예요. 강조가 빠지면 진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런 설의법을 우리는 수사 의문문이라고도 하죠. 수사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말을 수식 꾸며준다. 말을 꾸며주는 의문문, 그러니까 꾸밈의 의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걸 설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얘 원래 느낌표였어. 근데 물음표로 바꿔준 거야. 강조하는데 물음표로 바꿔주니까 설의가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디귿치읓 도치법입니다. 야, 도치야. 도취 아니야. 그럼 도치법은요, 뭘 바꿔주는 걸까? 문장에, 그치, 주어와, 우리 문장 구조는 목적어와 서술어, 혹은 뭐 부사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문장 구조. 이 문장 구조의 관계, 갑자기 서술어가 뒤에 있지 않고요. 얘네들 뒤로 막 빼줘. 그러면 그게 도치법이란 얘기야. 알겠지?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도치법은. 그럼 어디를 강조하는 걸까? 얘들아, 뒤에 놓인 거. 그치? 나는 사랑한다. 너를 강조하는 거겠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를 강조하는 거겠지. 그래서 도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상하게 뭐 을로 끝나면 이거 이상해. 행이 을로 끝나. 막 시 끝에서 을로 끝나. 뭐지? 그럼 그 뒤에 서술어를 가서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부터 갑시다. 요거 두 개는 잠깐 패스. 자, 이응, 니응, 미음, 디귿은 요거 두 개예요. 사실 두 개인데 그냥 한 번에 처리하려고. 인용과 문답법. 굳이 그냥 내가 얘기해도 되는데 누구의 말을 인용해?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와서 설명해. 굳이 그냥 진술해도 되는데 문답의 구조로 제시를 해. 자, 문답이 독서에선 되게 중요해요. 왜? 뭘 잡아주니까? 글의 중심 축을 잡아주니까. 시에서는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자, 여기 디귿 기역 뭘까? 대꾸법.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뭘 맞춰줘? 그렇지. 구절을 맞춰주는 거예요. 구절을 대응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는요, 의미의 대조고요. 대꾸는요, 형식의 대꾸예요. 서로 관점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럼 대꾸법 찾는 거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나와? 고전에서 많이 나와요. 고전 중에서도 어디? 가사. 그럼 대꾸의 구조를,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누구는 뭐뭐하고 누구는 뭐뭐한다. 그럼 이때 기본적인 틀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지? 조사, 어미, 조사, 어미. 근데 바뀌는 부분은 어디예요? 요 안에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럼 자, 이렇게 우리가 틀이 잡히면 이거는 바로 다 나와야 돼. 이거 멀리 띄워놓으면 안 돼요.
바로 짝을 지어서 나오는 게 대꾸예요. 짝 안 지으면 이거 대꾸라고 하면 안 돼. 말대꾸 할 때 바로 하잖아. 말대꾸 바로 해줘야 되잖아. 하루 지나서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때 네가 한 말은 그거는 되게 A형인 거지. 자, 짝지어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자, 대꾸가 일어난 곳에 대조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대꾸와 대조는 동시에 쓸 수 있다. 알겠지? 그럼 대조가 나온 곳에 대꾸가 나올 수 있다. 알겠지? 이건 관계없어요. 둘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쓰여버리면 그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된 거지? 그렇게 우린 잡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짝을 짓지 않고요. 이거 짝 짓지 않고요. 저 멀리 띄어버렸을 때 뭐가 이렇게 어렵냐? 통사구조의 반복. 자, 통사라는 단어 무슨 말로 처리하라고요? 통사. 사라는 거는 우리 품사 더하기 통은 통합시키는 거예요. 품사 더하기 품사를 다 통합하면 하나의 뭐가 돼? 문장. 그래서 문장이라고 처리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통사구조의 반복도 우리 뭐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 또 의미를 강조하거나 혹은 운율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복이 되니까. 일단 반복이 되는 순간 운율 형성돼요. 무조건. 알겠죠? 그럼 대꾸법은요? 이것도 운율 형성되지. 운율 형성돼요. 리듬감 잡히지 않니? 나는 뭐뭐하고 너는 뭐뭐하고 운율 잡히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대꾸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첫 번째 행과 행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도 일어나요? 하나의 행 안에서도 대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찾아주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행과 행을 걸쳐서 위의 행과 아래의 행에서 나오면 우리 찾긴 편한데 같은 행에서 나와버리면 찾기 힘들어. 특히 이게 사음보일 때 많이 일어나죠. 뭐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음보의 노래들, 시조나 가사들은 어떻게 끊어 읽으라고 했어요? 이음보씩 끊어 읽어야 돼요. 잠깐만, 나 음보 얘기했니? 안 했네. 음보율. 어쩐지 음보가 갑자기 낯설더라. 미안해. 자, 음보는 이때 보자는 뭘까? 걸음, 보폭. 그럼 여러분들 걸음걸이의 보폭은 일정해? 아니면은 그때그때 달라? 일정. 그때그때 다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신날 때 막 걸음걸이 막 이렇게 막 뛰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 빼면 일정해야 돼요. 그럼 뭐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소리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소리의 단위가, 그 호흡의 단위예요. 이거는. 자, 절대 띄어쓰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띄어쓰기 아닙니다. 절대 띄어쓰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호흡의 단위가, 그래서 이거는 박자예요. 박자. 리듬 박자. 뭐 시조 같은 경우는 사음보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몇 음보? 사음보. 그렇게 우리가 음보를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 알았지? 가시리 있고 버리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네, 그건 삼음보. 가시리 있고. 이렇게. 알겠지? 꼭 박수 치면서, 속으로 박수 치면서. 이건 박자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삼음보 아니면 사음보가 대표적이야. 이음보는요, 야, 너무 빨라, 박자가. 이음보짜리 노래가 너무 빠르지 않니? 랩하는 것도 아니고. 오음보는요, 오음 너무 느려. 그래서 3, 4음보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시험에 제시됐거든요. 다시. 이 사음보를 그래서 어떻게 끊어 읽으라고? 이음보씩 끊어 읽으라고요. 그래야 대꾸 찾기도 편하다. 자, 넘어와서. 자, 변화를 줬어요. 어떻게 변화를 줄까? 그럼 뭘 변화를 준 거예요? 내 마음과 표현을 다르게. 내 마음은 그게 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한테 가란 말이야. 내 마음은 잡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워. 뭐까지 알아야 되니까? 마음까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다 추측이 가능하지. 뭐에서? 상황에서. 자, 이거 볼까? 역설법.
역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모순이 일어나야 돼요. 이치에 맞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에서만. 자, 제가 표현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법이 들어가야 표현이고요. 법이 들어가야 표현이에요. 알겠죠? 반어법 표현과 관련된 거, 역사법 표현과 관련된 거. 조심하라는 이유가 나중에 이거 둘 다 뭐라고 묶을 수도 있다. 단어와 역설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아이러니. 자, 아이러니를 우리가 우리말로 풀어볼까? 모순. 모순은 뭐라고요? 역설. 역설법 아니야? 역설로 다 묶여. 역설법 하면 얘만 얘기하는 거고 역설이라고 얘기하면 반어가 왜 역설이지? 왜 반어가 모순이지?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해서. 상황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해서 모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어법은요. 상황의 모순이에요. 상황의 역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모순이 일어난 거지.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아들에게 우리 엄마는 반어법을 제시했다. 뭐라고? 어우 잘한다 우리 아들. 시험 기간 공부를 안 하는 아이에게 어우 잘한다 우리 아들. 상황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야? 역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을 역설이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어디서 얘기할 수 있냐면 보기에서 꼭 얘기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제시한다면. 자, 표현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패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술어의 모순, 서술어. 두 번째 속성에서. 이번에 그 거짓이별에서 많이 나오죠. 시에서. 한용운의 시의 거짓이별. 뭐 예를 들면 뭐 님은 보냈으나 님은 갔으나 보내지 않았다. 서술어끼리 모순이 일어나는 거. 속성은요. 긍정의 속성과 부정의 속성을 한 번에 연결시켜 버릴 때. 대표적인 시가 뭐였더라? 찬란한 슬픔의 봄. 야, 찬란하다 너무 좋은데 슬픔까지 연결을 한 번에 시켜버렸어. 도대체 뭘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뭘까? 이걸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얘기하려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중성. 야, 좋기만 한 건 진짜 다 좋냐? 항상?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를 아주 예리한 관점으로 포착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중성을 포착하면 이렇게 역설법이 이해가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자, 요거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인데, 객관적 상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감정이입의 대상, 혹은 화자의 분신, 화자의 대리물, 분신. 그럼 감정이입은 누구의 마음이? 화자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로 가면 안 돼요. 사물, 뭐 자연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화자의 대리물은요, 이게 감정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게 될 거야. 지향점이 될 수 있어요. 지향. 그러니까 화자와 동일시되는 어떤 그런 대상들.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그 시 기억나니? 수양산 바라보며 백설이 망공곤할제 독야청청하리야 뭐가 될 건데 그 사람은 낙낙장송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낙낙장송은 누구다? 화자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 백석의 시에서도 이번에는 뭐 여승이 나왔지만 흰바람 벽이 있어 라는 시 기억나니? 마지막에 그 눈을 막고 있을 때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였다. 의고는 기억나야 돼. 갈매나무. 그 백석의 시에서 그것도 화자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대상, 지향점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화자의 감정을 정서를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환기란 건 불러일으키는 게 갑자기 감정이 확 일어나. 근데 그 감정은 좋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나와 상반되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 그 사물. 그래서 그런 사물들을 우리는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감정이입은 따로 감정이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그냥 정서와 연관지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화자의 정서와 연관지었다라는 말로 처리를 해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하면 되시고요. 예시를 잠깐만 들어보자. 자, 어떤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줘요. 무슨 선물? 곰돌이. 그럼 자, 곰돌이 선물 줄 때 뭐라고 할까? 이거 나야. 나라고 생각해. 자, 이때는 그럼 곰돌이의 역할. 1번, 2번, 3번. 화자의 분신이지? 자, 그럼 이 곰돌이를 가지고 여자친구는 어디다 놔? 자기 자신의 집으로 가서, 그렇지, 방에다 넣어서 이제 잠을 잘 거란 말이야. 이불 덮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얘가 자꾸만 어떻게 느껴져? 왜 이렇게, 야, 잠깐만, 좀 사랑하는 사이야. 아직 사랑이 안 깨졌어. 얘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왜? 자신의 마음도 행복하니까. 야, 사랑 고백 받았잖아. 아닐 수도 있겠다. 싫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 그럼 이때는 얘들아 1번, 2번, 3번. 자, 1번이지. 왜? 인형이 진짜 웃고 있니? 아니지. 이 사람의 마음도 웃고 있으니까 인형도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사랑은 깨졌습니다. 나이스. 자, 그때 이 여자친구는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신의 이별을 인지하고 있었어. 근데 얘는 여전히 어떤 느낌이야? 웃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나의 마음은? 아니야. 그럼 이 대상 때문에 나의 마음이 더 부각이 되고 있지. 그럼 이때는 뭐예요? 그렇지. 정서의 환기.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요거를 매개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 시 안에서 읽어줘야 돼. 이해됐니?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독해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외우지 마. 독해하려고 해야지. 자, 행간걸침은요, 걸쳐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행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거 연세법 아니고 그냥 걸쳐져 있는 거. 말을 분명하게 끊지 않고 걸쳐서 하는 효과인데, 행간걸침 왜 나오면은 이거 긴장감 부여하려고 해요. 긴장감 혹은 강조 때문에. 혹은 리듬감의 변화. 노래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엇박자로 들어가는 거. 한번 꺾고 들어가는 거. 트로트나 이런 거. 그거 행간걸침 생각하면 돼. 자, 시적 허용은요. 맞춤법에 맞지 않은데 인정해 주는 거. 조금만 더 하자. 오른쪽에 시상전개까지. 자, 시의 전개 방식, 시상전개. 시상이라는 단어는 뭘까? 그치, 시의 상황 혹은 시의 상태, 시의 형상. 뭐라고 해석해도 관계없어. 그럼 자, 시간과 관련해서는 시가 어떻게 전개될까? 오케이, 순행적과 역순행. 그럼 공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개될까? 실제 화자가 이동하거나, 그래, 시선만. 화자의 이동, 아니면 시선만 이동하는지. 안 어렵지?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선과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게 3번. 3번. 어렵네. 선경후정. 자, 선경 뭐예요? 먼저 경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후정.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쉬워서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 자, 화자가 외부에 시선을 두다가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외부를 바라보던 화자가 내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절대 성경우정이라고 안 줘. 고3 되면. 자, 요거는 뭘까? 시음, 미음, 시읒, 기역. 수미상관. 그럼 수미상관은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어디 있을 때? 머리와 꼬리에 있을 때.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럼 수미상관의 효과 당연히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운율 형성. 그렇지. 강조하는 거예요. 의미 강조. 근데 의미인데 한 번 더 마지막에 딱 찍어주니까 이거는 주제 강조까지도 얘기해도 돼요. 하나 더, 구조적 안정감. 그 외에 이제 뭐 그 운율 형성하는 요소에서 뭐 후렴구도 있고 연구도 있는데 그거는 왠지 안 나올 것 같아. 이건.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시상의 전환. 그럼 전환이란 말은 뭐예요? 전환.
바뀌는 거겠지? 그럼 이 바뀌는 지점 찾아줘야 돼. 그 바뀌는 지점. 그럼 바뀌는 지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연결 표지를 보면 되겠지? 그러나 이런 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분위기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혹은 이미지를 통해서 줄 수 있어. 내가 체념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긍정의 의지가 생기는 거. 그렇지? 하늘을 보면서 의지를 다질 때. 이런 것도 시상의 전환이에요. 알겠니? 네. 그래서 이런 시들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게 문학적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읽히고 있어요. 왜? 문학적 가치라는 게 뭐야?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이제 뭐 하지 말라고? 체념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라고 문학적 가치가 있어서 문학에서 제시되는 여러분들 수능이나 뭐 문제에서 제시될 때 아무런 시나 갖고 오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자, 시상이 어떻게 될 때? 형성. 확산. 야,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너 어디서? 형상화에서. 형상화에서 끝났어야 되거든. 형성시켜주는 거니까. 그럼 자, 확산이라는 건 뭐니? 점점 넓어지는 거지. 자, 그 넓어지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나에서 너로 얘기하다가 누구로 넘어가면 우리 모두를 얘기하면 이건 시상의 확산이에요. 김춘수의 꽃 혹시 기억나니? 너는 나에게로 와서 나는 너에게서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되었다. 그럼 여전히 너와 나의 관계지. 근데 우리 모두는 꽃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확 넓어질 때. 이건 뭘까? 시상의 지읒이음. 집약. 자, 집약은 한 곳으로 딱 모아주면서 강렬하게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그 화자의 문신이랑 많이 연결돼요. 뭔가 집약시켜주면서 내가 바라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딱 제시해주면서 끝날 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시의 표현이라던가 전개라던가 어떤 의미함축은요, 사실 딱딱딱 끊어서 보기 조금 힘든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문제에선 끊어서 물어보니까. 이거 다 이해되니? 모르는 거는 나중에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단어 모르겠어요. 혹은 이 개념 모르겠어요.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에 대한 내용.